고성호TV 개국 5주년 특별 기념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어느새 5년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5년. 짧지 않은 세월이고 그동안에 진짜 가장 큰 일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큰 주축돌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표님 어제 그저께 그 전당대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당대회요? 말씀 그대로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 구성된 지도부와 당이 또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네. 뭐 어쨌든 이제 결과를 얘기하자면 일단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원들이었다는 거. 일반 국민의 당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투표 결과도 당원들의 바람과 여망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도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또 당에서의 지원을 주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국정의 안정. 매우 중요하죠. 지금 새로 된 대통령께서 많은 국정계획을 추진하는데 그중에 이제 여소야대 때문에 국회에서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많은 계획 사항들이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 이 부분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정을 한번 제대로 개혁을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다 가로막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돌파 방법은 내년 총선에 이기는 거고 여소야대를 여대로 만들어서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개혁을 하고 싶은 게 대통령의 뜻일 테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는 방법, 그게 이제 뭐겠느냐라고 한다 그런다면 결국 여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여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고 총선에 승리하고 여당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 우리와 함께 대통령 후보가 국민 앞에 약속을 해가지고 국민이 선택했던 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에 당원들이 뭉쳐서 밀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을 택했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국정개혁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되 당에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부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지금부터 위협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그 당원 그들의 뜻을 대통령도 받들고 당 새 지도부도 그런 당원들의 뜻을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당에서 당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주례 회동, 정례 회동입니다. 정례 회동인데 뭐 2주에 한 번을 아마 지금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걸 위시해서 그 대통령실과 집권당 간의 다양한 그 협의 채널을 좀 시스테믹하게 가동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와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역할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권입니다. 같은 운명,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한 길을 지금 가는 목표도 같고 방법도 같고 구성원도 같은 말하자면은 한 배를 탄 그런 공동 운명체죠. 근데 그 공동 운명체에 역할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를 대변하는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역할도 있지만 네. 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된 정무적인 역할도 해야 되는 대통령의 그 이중적인 지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대통령으로서만이 중립이 문제가 아니라 여권과 함께 여권과 같이 약속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는 여권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정무적인 지위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대통령의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역할하고 여당의 당대표, 저는 야당 대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당대표의 역할은 확연히 다릅니다. 네. 여당의 당대표는 말하자면 노무현 이전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 정치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왔었던 대통령이 당의 총재고 말하자면 거기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당의장, 네. 당 총재, 당 대표 뭐 이런 형태로 그랬죠. 그동안 네.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따라서 이 역할론 여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하고 동급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네. 그건 아주 네. 기본적인 정당 정치 ABC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 여당은 일단은 여당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통령을 어떻게 하느냐 서포트 해주는 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서포트 역할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이 당 대표와 대통령은 분명하게 역할이 달라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당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당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당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대통령이 집행을 하고 행정 국가를 운영을 해 나가는데 국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당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에다 대고 그냥 어떤 솔직히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라는 데가 얼마나 높은 데입니까? 아무라도 들어간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대표나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 개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다면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하려면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까처럼 주 1회든 주 2회든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를 불러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하고 네. 또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전달을 하고 네. 또 당 대표도 있습니다. 당 대표는 뭐냐? 대통령실과 행정부처 사람들은 데스크에 앉아서 일 보느라고 일반 국민들을 만날 새가 없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일반 국민 만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들어서 모아가지고 당대표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 이 정책은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하.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보완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아직 정부가 모르고 있는 지방 국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라는 것을 대통령께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야 됩니다. 네. 전화로 되겠습니까? 네. 중간 메신저로 되겠습니까? 이게 네. 문자로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주례회동한 건 맞고 그러면 자 이건 대통령 역할이다 이거. 당 지도부를 불러서 수시로 만나서 뜻을 전달하고 네. 서로 조율을 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해 주실 일이라고 한다면 네. 여당 대표는요. 조금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당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네. 자기 정치할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대신해서 대신 국민들 속에 소속 의원들을 집어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파견하고 또 파견하고 또 파견을 해서 네.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대신 듣는 대청 작업을 아주 말하자면 당 운영에 있어서의 아주 우선순위로 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 말하자면 야당과의 관계입니다. 야당 지도부 제1야당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까지 정말 뒤로 앞으로 무릎으로 기는 하는 있더라도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건 대통령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반 의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제대로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고 또 기고 해가지고라도 몸을 낮춰서 야당과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설득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정례 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이정현 대표가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례 회동이 중요하다는 거를 몇 가지 측면에서 저도 예전에 노무현 전에는 사실 정례 회동이
우리 자유파 정권 하에서 나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 경험을 이제 상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여권 안에서 당 대표의 역할과 위상이 좀 확립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범여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질서가 잡혀 있는데 그 중에 당 대표의 역할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당 안에서 동료 의원들이나 또는 이제 권력마다 다 실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 대표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당 대표가 대통령과 뭐 1주에 한 번이건 2주에 한 번이건 주례 정례 회동을 한다 그러면요. 그 순간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 정도 이 당 대표한테 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도 뭐 당 대표의 위상이 좀 확고해지는 측면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정확한 말이고요. 예. 권력이라는 건 제가 겪어보니까 조금 네. 옆에서 지켜보니 권력이라는 건요. 예. 자리와 지위가 아닙니다. 예. 서열 2위, 서열 3위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식 서열은 별 의미 누가 없죠. 최고의 권력자의 귀에다 대고 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자주 제대로 또 가감없이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네.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만나서 최고 권력자가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반영을 더 자주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이 실세인 것이지. 그렇죠. 예. 무슨 아까처럼 뭐 누구하고 가깝다 이렇게 해갖고 실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게 당 인사 중에서는 가장 힘을 실어주면 그 대표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여당 대표가 이제 새로 됐으니까 당장에 지금 코앞에 떨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내년 총선이고 네.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건 뭐냐? 결국 공천혁명입니다. 그렇죠. 공천개혁입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어야 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고 박사께서 지금 월드컵에 나가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구성을 한다고 해요. 친한 분이 전화했다고 그 사람 선수 뽑아주고 제 부모들이 옛날에 나 밥을 많이 사줘서 그 사람 뽑아주고 또 뭐 자기와 친분 이렇게 해갖고 국가대표 해가서 이기는 축구를 할 수 있겠어요? 나가는 축구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기는 축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기고 난 뒤에 돌아오는 영광이 밥 한 끼로 해결되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신세진 걸로 되겠습니까? 이제는 최고 선수 네. 나가서 이기는 선수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이기는 선수를 뽑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보이지 않게 찾아다니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발굴을 해서 스카웃을 하고 네. 그래도 또 아직 못 봤다 하는 것은 어딘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개 경쟁을 해갖고라도 뽑고 네. 라고 해서 이기는 선수 내년에 출마해갖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러나 무조건 되고 이길 사람이라고 다 내보내느냐 그 안에서 말이야 아무리 감독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혼자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볼 뺏기고 하는 그런 인성을 보이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는 공천 네. 계획이고 시스템이지만 제일 첫 번째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진짜 공천을 계획을 하고 공천을 제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많은 사람이 승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네. 어떠냐? 월드컵에요. 선수들이 많이 나갑니다. 11명이 뛰지만 사실 대기하고 있는 선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 출전을 못 오고 나온 선수도요. 절대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 선수들이 뛰어야 되고 나는 여기 앉을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안 여줘라고는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공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천에 떨어진 사람도 승복하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저도 저 정도로 해갖고 나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불만은 없어. 라고 국민들도 다 용인을 해주는 거죠. 내년 네. 공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새 대표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쟁력과 능력 중심으로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공천으로. 시스템에 의한 그리고 미리 준비된 공천을 해야 돼요. 급조하지 말고. 그래요. 네. 저는 전당대회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각 후보들의 주장과 공약들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이 정치권에 꼭 퇴출시켜야 될 저 좌파 정치인들에 대한 그 표적 공천을 좀 최대한 일찍 좀 전략적으로 하자.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도 이게 공천혁명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대거 발굴해야 되지만 한국 정치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야당을 상대 안 할 수는 없는데 야당에서도 정말 저런 사람들은 퇴출돼야 돼. 저런 사람 몇 명 때문에 제대로 대화 타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자꾸 극한적 대립으로 가고 갈등을 증폭시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자객 공천을 통한 퇴출 이거를 이제 얘기한 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뭐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년 총선에서 상대해야 될 민주당은 네. 지금의 상태로서는 네. 벼랑 끝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네. 네. 또 봐보면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야권 내부에서 스스로 벽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 같아요. 뭐 내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언론으로 쓰는 말로 비이 이들 또 친문 뭐 이런 비명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네. 젊은 또 정치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도 봐보니까 네. 뭐 상당히 많은 벽돌을 내부에서 빼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예. 것은 이제 벽돌이 많이 빠지면 무너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은요 진짜 위기가 뭐냐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386들이 주도를 하면서 과거에 호남 민주당을 완전히 도려냈어요. 김대중 당 사람들을 그냥 뭐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도려냈어요. 어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당 갔다 민생당 갔다가 뭐 또 어디 갔다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으면서 풍찬 노숙 신세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하. 어떻게 보면은 뭐 살모 좀 아주 좀 나쁘게 얘기를 해서 살모사 같이 자기들을 키워놓고 탄생시킨 그 세력들을 싹 몰아내버렸죠. 아하. 그리고 영원히 자기들이 운동권으로 좌파로 이렇게 남을 줄 알았는데 네. 요즘 대학교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민노총에도 뭐 MZ 그러죠. 노조가 생기듯이 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무슨 전대협 일기 이기나 뭐 한 총련 뭐 일기 이게 참여를 하지를 안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딱 가운데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386 주축 세력들과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온갖 권력을 누리고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결국 정권을 뺏겼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잘못해갖고 정권을 뺏긴 세력이 돼버리고 나니까 네. 사실상 저 민주당 내에는 지금 주축 세력이 없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떻고 저떻고를 보는 것보다도 내부적인 개혁과 내부적으로 아까 대통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서포트와 그리고 제대로 된 공천을 하고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네. 쉽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안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러세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또 다른 성과 중에 하나 네. 아까 안정희구 세력들을 안정을 네. 이렇게 취하게 해가지고 대통령 서포트할 그런 체계를 갖춰준 것도 있었지만은 네. 역시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하고 달라요. 굉장히 다양성과 다원성이 있어가지고 네, 네. 나머지 세 후보들한테도 무려 47%라는 표를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서 인물들을 네, 키우겠다. 한마디로 전략 무기를 키운 거예요. 전략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말하자면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핵무기들을 키워놔야만이 지속 가능한 정권 재창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뜻에 맞는 그런 국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나오지는 않은 세력들 또 이번에 나와 있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고루 우리 당원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현명하고 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걸 전략 무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 예. 을 이제 평가하셨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이정현 대표님은 당 대표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 3선 이시죠? 3선의 경력을 갖고 계신데 요즘 저는 이거 뭐 여야를 떠나서 어떤 분들은 뭐 저 더불어민주당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저렇게 헤매는 거가 선거에 나쁘지 않으니까 하고 즐기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평생 정치 평론을 하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좀 작은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개딸들 말이죠. 이것들이 헌법기관들을 마구 막 협박을 하고 뭐냐 조롱을 하고 이러는데 저것들이 꼼짝 못하고 꼬리 내리고 무릎 팍 꿇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 저는 여야 모두 이게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무슨 저 자긍심, 자부심, 뭐 결기 뭐 이런 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이 정말 저 좀 안타깝고 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이정현 대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과거에 현장에서 지금 그 사람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네. 사실 과거에도 좌파나 또는 진보 세력 중에 일부는 정말 과격했거든요. 네. 도저히 타협 불가능하게 네. 과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 방치를 하는 건 아니고 행정부처가 네. 제 역할들을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헌법기관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상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기관을 장악을 해서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경우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러든지 말든지 내비둬버리고 오히려 그걸 깨소금이나 무슨 뭐 기름 역할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양념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네.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더 커가고 바로하고 그게 이제 사회 불안 요소, 국가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게 네. 이 대통령이 마침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그 많은 경험을 갖고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또는 구태 정치, 과거 정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서 그러는지 네. 몰라도 이번에 한일 관계라든가 네, 네. 아니면 민노총과의 이 개혁이라든가 또 연금 개혁이나 교육 개혁같이 저렇게 어려운 개혁에 대해서요. 지금 사실은 제대로 언론을 덜 읽어서 그렇죠. 무지막지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금융개혁 요즘에 하고 있는 또는 통신료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기료부터 포함해서 상당하게 이런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그런 사람들로부터 아주 이루형은 할 수 없는 모욕과 또 이렇게 인신공격을 받아가면서도 이걸 해요. 그러면서 어떠냐? 지지율도 이것 때문에 초반에 지지율도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언론도 아까처럼 도어스태핑이나 이런 거 하면서 역대하지 않았던 국민과의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은데도 말을 하고 싶은데도 너무 많은 저항 세력 때문에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져 가면서도 이걸 개의치 않고 나라를 바로 잡고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망가뜨려놨던 비정상들 또 붕괴시켜놨던 시스템들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원전을 포함해서 이런 노력들이 저는 당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똑같이 고 박사님하고 느끼는 것을 너무 많은 침묵하고 있는 중도의 다수들이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의 지지로 또 윤 대통령의 계획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그 말하자면 도에 지나치게 하는 거 이것은 헌법기관이 법대로 원칙대로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용인이 되고 용납이 된다고 한다면 요즘같이 매스컴이 사방천지 한 말만 해도 다 보도가 되는 이런 세상에 언론에 나기 위해서도 또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더 자꾸 이렇게 그 법치 체계를 흔드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건 어마어마한 국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딸 못지않게 이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못 느끼세요, 고 박사님? 지금까지 지난 한 5, 6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물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물이 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이재명하고 똑같은 목소리. 무슨 소리? 이재명보다 오히려 더 내부를 흔들고 더 공격을 하고 더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쨌든 자기 아니면 판을 깨버리려고 판을 깨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자신 말고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수 세력들과 말하자면은 보수 네. 정권조차도 완전히 흔들어서 갈아엎어버리고 끌어내려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깨려고 판을 깨려고 하는 이재명보다 더 훨씬 더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당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런 부분부터가 저는 내부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망가지고 깨지고 이렇게 험하게 당해 왔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저는 분명하게 당에서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기 계속 우리 자유우파 진영 또 국민의힘에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쪽이 안 받아주니까. 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재명보다 더 이재명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쪽이 갖고 대우를 받지. 왜 여기 남아서 판을 깨려고 하냐고. 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그 오늘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이제 승리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예, 대표님 그때 그 기억나시죠? 정말 그 거의 코마 상태라고 할까? 그런 상태로 한 6년을 살아오다가 네. 처음으로 한번 하늘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예. 그때 그 3월 9일 개표 시작하고 나서 밤 12시, 1시, 2시까지 내내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칭가칭 쫓아가서 마침내 뒤집는 그 과정은 정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의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권 교체한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승리 1년 기념을 윤석열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요? 울산에 가서 현대자동차 가고 전통시장 가고 경제인들 만나고 예,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지금 대통령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최근 그 지방을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눈높이를 지방에 맞춰야 된다. 이게 중앙에서 끌어주고 지방이 따라오는 걸로는 안 된다. 지방이 앞서가라.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확 눈높이를 바꿔버리던데요. 또 기업이 앞서 나가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제의 경우에는 기업의 눈높이에서, 지방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눈높이에서, 이런 식으로 발상 자체를 확 바꿔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더군요. 네. 저는 대통령의 시각이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먼저 가졌어야 될 그런 생각을 좀 만시지탄이지만 굉장히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면적이 수도권의 면적이 11.8%인데 인구의 절반 52%가 몰려와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서울 크기의 36%, 수도권의 1.9배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사는 인구는 3%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디지털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디지털의 매출액의 92%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기업의 89%가 전문 업체들이 서울에 몰려 있고 네. 최고의 디지털 전문가 76%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은 이제는요 그냥 낙후다 소외다가 아닙니다. 없어져 갑니다. 소멸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말하자면 한 89개 시군이 없어져 간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몇 백조 아니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까지 퍼다 붓고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지방이라고 해놓고 지방 정치를, 지방 균형을, 국토 균형을 얘기하면놓고 전부 수도권에서 거머쥐고 네. 수도권에 맞게 하는 말하자면은 그 각 부처의 위에 데스크들이 그렇게 효율 위주로 정권마다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표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 위주로 풀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걸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하고 안보 빼놓고 다 내려버리면 안 되겠냐? 아하. 외교하고 안보 빼놓고 다 내려버리면 안 되겠냐? 불을 끄는데 어떻게 중앙소방서가 지방소방서 역할 가서 지휘를 하고 아까 연안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가서 그걸 하냐 이거죠. 안전도 그렇고 네. 재정도 그렇고 이겁니다. 예를 들어 신안 군수만큼 신안에 대해서 잘하는 중앙부처의 국장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예. 삼척 시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삼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중앙부처에 한 명이라도 있겠냐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권은 어떻게 했냐. 1,000억, 2,000억 마련했고 야 전국에 20군데 뽑아 30군데 뽑아 이런 방식으로 해. 아니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특화가 다르고 전부 바람이 다르는데 정부에서 돈 마련해갖고 똑같이 쓰라고 그러고 안 쓰면 회수를 해와버리고 네. 이런 식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앞으로는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광양 포스코 케미칼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해봤더니 땅이 없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요. 전국적으로 그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광양시하고 그렇죠. 포스코에서 요구하는 걸 갖고 중앙부처에 검토를 해서 거기를 특화지역 네. 말하자면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갖고 거기에 한해서 그걸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로 풀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여수나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공채로 뽑아놓고 2년 3년 근무하면서 맨날 서울로 보내달라고 로비하고 안 되면 그만둬버리는 이런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예. 지역에서 뽑아서 지역 기업에다 공급을 할 수 있게 해라. 네. 이게 지금 교육과 지방자치와 대학과 이게 기업 산업체와 이걸 네. 연계한 대통령의 전략인데요. 아하. 대단히 미안한데 한마디만 좀 더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역대 지방 말하자면 균형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이쪽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봤어요. 네. 박정희 이상 따라갈 사람이 아하. 없습니다. 예. 박정희는 예를 들어서 서울을 수도권 정비 계획이다 그래갖고 여기는 360만 이상 절대 못 늘려 아하. 라는 식으로 해갖고 딱 해놓고 그린벨트로 다 묶어놓고 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안 풀어주고 아하. 그러니까 기업을 하고 뭘 해야 될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울을 벗어난 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기왕 내려간 김에 그러면 바다도 있고 땅도 싸고 온 데로 가자 해갖고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허벌판 여수 여천에다가 네. 화학공업단 석유화학공업단이라 만들어놓고 전남대학교를 화공학과로 완전 키워버린 거예요. 부산대학교도 기계공학과를 키워놓고 창원에다 중공업단지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네. 대구에다가 경북대학교에다 전자공학과를 키우고 완전히 구미 전자공업단지를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작은 항구, 큰 항구, 작은 비행장, 큰 비행장을 전부 만들어주고 고속도로 다 뚫어주고 네. 그리고도 앞으로 그 지역이 더 20년, 30년 더 발전할 거다. 근데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고 건물이 들어서 버리고 비싸도 도로를 못 내니 접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하. 20년, 30년 동안 이 안에는 절대 개발 못해. 네. 30년, 40년 뒤를 내려다보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인력도, 산업도,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 또 시, 중소도시, 읍단위까지를 아주 다양하게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뭐 공부하고 지식 노동자들이 지방에 가려고 합니까? 그 시절에 65년도, 63년도, 65년도에 과학자라 그러면 네. 지식 노동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충남 대덕에다 갖다가 연구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네. 그분들 다 모셨잖아요. 정주 여건 마련해서 대덕으로 보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충청도로 수도를 이전을 하라고 가려고 했잖아요. 예. 이보다 더 어떻게 완벽하게. 근데 그 뒤로 전부 대통령들이 수도권에 표어들라고 풀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풀어놔버린 통에 네. 지방이 텅텅 비고 서울은 교통난에 공해난에 또 도시 여러 가지 문제에 주택난에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일본이 히로시마에 폭탄 안 들어갖고 10만 죽어가지고 손들었잖아요. 서울에 지금 원자폭탄 떨어지면 18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대요. 이거 자초하는 겁니다. 자초. 네. 이건요 국가 재앙입니다. 이건 대통령과 국민과 정치인들이 네. 이런 지방의 소멸을 국가 재앙으로 인식을 하고 국가를 대개조한다는 심정으로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이걸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는 재앙을 맞게 되는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네. 이 지방 시대 이제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 이제는 지방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다. 이렇게 다 내려버 조직도 인사도 재정도 네. 다 내려버려라라고 하는 지금 지시들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생각하자. 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 이정현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지금 이 지방균형발전 이쪽 일을 지금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뭐 지금 이러한저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방향과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슬슬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뭐 많은 댓글들이 우리 이정현 대표님 반갑다고 인사 댓글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내년에 꼭 국회의원 되셔서 여의도 판을 좀 확 바꿔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대통령과 이번에 새로 뽑힌 지도부가 제대로 공천을 해서 내년에 총선을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달라지겠지만 틀림없이 국회가 확 바뀌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국회가 바뀌게 되면요. 어디도 바뀌냐면 사법부도 개혁이 네. 이룰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해서 국회를 바꾸고 국회가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는데 사법부가 먼산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제대로 된 법치 확립을 위한 상권 분립이 이제 정상적으로 헌법 체계대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한 개인이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95년부터 호남에서 출마를 했고 내년에도 호남에서 출마를 할 겁니다. 그리고 꼭 당선이 되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3, 4일은 거의 광주 전남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광주 전남을 바꿔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35년 동안 국회의원 싹쓸이, 29년 동안 시도지사, 시군구 말하자면 27년 동안을 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싹쓸이, 시군구 시도의원들을 30년 동안 싹쓸이로 했던 호남이 이렇게 정치에 전남을 해가지고 35년 동안 그러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느꼈었던 차별받았던 것들 해소가 됐느냐?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15년 동안 이보다 더 어떻게 완벽한 권력을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호남이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네. 호남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정치의 전남에서 이제 우리 삶을 챙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조카들과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자들의 삶을 챙기는 삶의 전남으로 한번 바꿔보자. 네. 그리고 내가 이 정권 하에서 내가 만약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 역할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인정을 받아서 국회로 들어오게 된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70 넘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싹 좋게 보지 않거든요. 제 자신이 이제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은 임기 중에 70이 되는데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사직생으로 모든 걸 걸고 국회 개혁, 정당 개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가 네. 내년이면 39년째 호남에서 29년째 출마를 하고 39년째 정치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요 국회 개혁, 정당 개혁 네. 제 온 몸을 한번 던질 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진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그 참 70 넘어서 정치하는 거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다고 하셨는데 70 넘어서 유튜브는 해도 될까요? 유튜브는 아마 90살 때 하더라도 그 경륜이 묻어 나와가지고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내가 왜 70 넘어서 정치 그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같이 저기 지금 58년생 66세 이상들은 후진국 때 태어났잖아요. 네. 우리 밑에 한 40대까지는 중진국, 40세 이하는 저 선진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 아니고 예. 국민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이익을 대변하는 그 지도자들도 틀려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주야장창 그렇게 앞에서 똥차가 밀려갖고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미래 이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커오고 있으니까 예. 한 70 조금 넘었으면 이제는 좀 물러나줬으면 예.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90까지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셔서. 윤승현이 슈퍼챗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정현 대표님, 우리 아미고 시청자들 또 아미고 회원들, 자유우파 시민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반겨주고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고성국 박사는 사실 참 아주 일찍부터 제가 너무 존경하고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국회의원 제안을 해도 거절하고 제가 직접 나섰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심부름으로 다 거절하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정치 토론 프로를 정착시키겠다 막 하시더니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안방에 앉아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딱 정할 수 있게 신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이렇게 정말 안정적인 우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권 교체 1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그리고 그냥 한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정말 끊임없이 격려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성국TV 사랑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복한 이웃님이 이정현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12시 조금 지나서 12시 한 20분, 25분부터 KTV에서 생방송으로 잠깐 출연하고 그리고 안국역 5번 출구로 가겠습니다. 오늘 6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 안국역 헌재재판소 앞 안국역 시위 과정에서 세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이 중상을 입고 또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문재인 좌파 폭정 하에서도 우리 생각 있는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이 그분들을 그동안 추모해 오셨는데 이제 마침내 자유파 정권을 되찾고 맞이하는 첫 번째 30의거 추모일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추모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KTV 출연 끝나는 대로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부터 바로 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그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분향을 하실 수 있으니까 1시, 3시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시더라도 꼭 오늘 중에 분향 가셔서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자유파 전사들께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현 대표님과 오랜만에 대담을 했더니 참 좋네요. 예, 이정현 대표님과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오늘 시간 아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